첫 번째 개파 정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은 바로 자기 정치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정치라는 단어가 저는 정치부 기자 출입하면서 이렇게 언론지상에 등장하면서 서로 간에 난타전이 벌어진 장면 처음 보는데, 어쨌거나 지금 상황에서 여론조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진 와중에 김민석 전 총리하고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 공방을 좀 벌이고 있습니다. 뭐 정면 충돌했다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요. 우선 이것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청래 전 대표가 어제입니다. 국정에만 전념해야 할 현직 국무총리가 TPO는 이제 시간, 장소,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TPO에 맞지 않게 당대표 로망 발언을 하면서 평지풍파를 일으킨 것이 대표적인 자기 정치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은 비판의 지점을 해명합니다. 당직 인사를 할 때도 탕평책을 썼고, 단독으로 지면 인터뷰는 하지 않았고, 지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데요. 단독으로 지면 인터뷰를 하지는 않았고, 지선과 공천에서 이른바 이제 정청래 사람을 꽂지도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자기 정치 논란 좀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뭐 모든 인간이 다 자기 정치하죠. 그렇죠. 예, 자기 정치하죠. 예. 그래 이제 경중에 물어봤을 때 김민석 총리 시절에 난 당대표의 로망이 있다라고 발언했던 것과 정청래 대표가 청와대와 엇박자를 내면서 법사위를 중심으로 해서 당의 지지율을 까먹었던 것, 그다음에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지 못했던 것은 무게 차이가 너무 나죠. 그런 부분에서 앞뒤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너무 솔직하면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인은 얼굴이 몇 개 있어야 돼. 특 그 사적 이익 또는 당파의 이익을 취할 때도 공공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야 돼요. 그게 정치거든. 그래서 자기 정치라는 것과 공동체의 정치라는 것은 공존해야 되고 균형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에 뭐 이준석주의 사람들이, 한동훈주의 사람들 또는 민주당에도 그런 주의 사람들이 솔직이라는 이름으로, 담백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이익을 대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시되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정치가 지금 굉장히 잘못 바뀌어 버렸어요. 그런 흐름에서 저는 그 정청래 대표와 그 주위 분들이 자기 정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기 정치에도 기준이 있어요. 공동체의 이익을 훼손하면 안 돼요. 지금 봤을 때 이재명 정부라는 공동체 이익에 어느 정도 손해를 끼쳤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타인의 정치를 방해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갈등을 만들어냈잖아. 조국 대표 등과 더불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나쁜 자기 정치한 거예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 합당과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특히 이제 조국 전 대표죠.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이야기는 조금 이따가 좀 해보기로 하고요. 자, 자기 정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전당대회가 격화되는 가운데서 여론조사들이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여론조사가 쿠키뉴스 의외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 리서치가 한 내용인데요. 4일부터 6일까지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를 조사했습니다. 민주당 지지층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지지층 전체부터 말씀드릴까요? 전체로 말씀을 드리면 정청래 전 대표가 29.8%, 김민석 전 총리가 24.5%,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11.1%로 집계가 됐는데, 사실 전체적인 여론만 보면 정청래 전 대표가 좀 앞섰다라고도 보이네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들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좀 보이는데요. 민주당 지지층은 김민석 후보가 오히려 정청래 후보를 앞서고 있는 것으로도 좀 나타나고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현재 벌써 판세를 읽기는 좀 어렵긴 한데요. 한번 구도를 한번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그 당내 정치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한 게 아니고 미국의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 당내 선거를 전공한 분들이 만든 법칙 같은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즉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분,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 정당인 사람들, 윤석열 당에서는 친윤이, 이재명 당에서는 이재명이 유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른바
expectation 게임, 예. 예측 게임, 기대 게임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평소에 이 사람이 해오던 정치 행태를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기대심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예. 또는 언론과의 게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쯤 되면 정청래가 뭐 김어준 방송에 나가서 누구 저격하겠냐 그러면 해줘야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지금쯤 되면은 김민석 총리가 나의 로망은 뭔데 이야기해야 되는 거야. 예. 이걸 해줘야지만이 국민들의 기대심리, 지지층들의 기대심리를 충족한다. 이걸 이제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예. 세 번째가 초반 결정 구조라고 합니다. 프론트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게 초반에 이 치고 나가야지만이 예. 열성적 지지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고 그게 또 언론의 시선도 끌어가지고 이게 상승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초반 승리를 잡으면은 그게 쭉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당내 선거에서는 역전승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역전승이 없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우리 서울시장 경선할 때 정원호 초반에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조금 당내 경선에서 밀리는 듯 했잖아요. 그래도 역전승은 없어요. 예. 경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추미애 장관 잘 나가다가 중간에 한준호가 좀 치고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도 역전승은 없어요. 당내 선거는 역전승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초반 결정 구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미 요 세 가지 기준에서 판이 짜졌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첫 번째 이제 당내 이데올로기 부분에서는 지금은 당내 이데올로기가 진보냐 보수냐가 문제 아니냐, 이게 이재명 당이냐 이재명 당이 아니냐 문제란 말이에요. 이재명이라는 이름으로 치르는 선거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이게 예.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누구냐? 김민석 총리가 유리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고 초반 결정 구조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대로 예.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초반 결정 구조라고 하는 것은 현상이기도 하지만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초반에 강한 메시지를 최대한 내서 언론의 주목도를 받으라는 뜻이에요. 예. 지금 갑자기 그 김민석 총리라든가 정청래 후보가 초반에 굉장히 메시지를 강한 걸 많이 냅니다. 예. 그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민주당 지지층 말씀을 못 드렸는데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39.4%, 정청래 의원이 전 대표가 32.8%, 송영길 의원이 15.2%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번 그 전당대회 룰은 70%가 권리당원 표심 1인 1표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론조사는 민주당 지지층으로 결정이 되죠. 별 차이는 안 나요. 별 차이는 안 나고 이런 거예요. 일반적인 선거와 당내 선거의 차이점은 일반적인 선거는 그날 휴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의무로서 당연히 하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당내 선거는 어떻습니까? 안 해도 되는 선거야. 난 돈 당비 많이 했을까, 당에 봉사했을까, 귀찮으니까 투표 안 할래. 그러니까 주말에 이 선거 일자를 배치해도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 뭐냐면은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투표하러 가는 거예요. 당내 선거는. 그래서 강한 로얄티를 가진 사람들을 지지를 받아야지 투표가 가능한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즉,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은 현재 민주당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데올로기가 겹치고 있어요. 강한 개혁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정청래 대표가 갖고 있고, 예. 이재명 등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가진 사람들은 김민석 총리가 많이 갖고 있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해볼 만한 게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 쪽에서 전 대표 쪽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올마가는 방향은 딱 나와 있어요. 정청래 대표는 개혁 성향의 표인데 친명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확장되는 거고, 김민석 총리 쪽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인데 나는 좀 더 개혁적으로 갈게. 예. 이렇게 하면은 전략적으로 이렇게 상세가 되는 거죠. 한길 리서치 발표에는 흥미로운 것도 하나가 한길 있는데 리서치 발표에 크게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개인적으로 선배님이라고 하신 거 보니까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어요. 예, 그 흥미로운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국민의힘 지지층에서가 정청래 전 대표가 27.3%로 가장 높았어요. 이제 기자들끼리 하는 얘기로는 국민의힘에서 정청래 당대표 시절에 정청래 당대표 응원한다라고 그런 농담처럼 한 얘기도 했는데 장동혁 파이팅! 그렇죠. 서로 당대표 응원한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실제로도 국민의힘 지지층을 따로 한길 리서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런데 정청래 전 대표가 27.3%, 김민석 전 총리가 9.6%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당내 선거에는 네. 역선택 조항이 있어서 이른바 타당 지지자는 빠지잖아요. 그렇죠. 저 포션은 모집단에서 빠지는 거예요. 빠지게 됩니다. 별 의미가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선거 전략하시는 분들이 역선택이 어떻고 이런 걸 맨날 논쟁하잖아요. 예. 역선택요 그거 없어요. 현실에서는 거의 없어요. 예. 대한민국 국민이 그렇게 할 일 없지 않습니다. 예. 그 국민의힘 내부 이야기를 조금 듣고 싶은데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의 지금 당 상황도 굉장히 어지럽지만 민주당을 바라보면 또 할 말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정청래 전 대표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사실 지지율 얘기도 아까 하셨는데 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지율이 우리가 잘해서 올랐다 이런 의원은 아무도 없거든요. 왜 올랐지? 막 이런 왜 올랐지? 예. 의원들 반응도 있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오세훈이나 뭐 한동훈에 대한 기대감 예. 플러스 사실 저쪽 정부 여당의 문제인 거지 뭐 대통령과 여당이 뭔가를 해서 이 반작용으로 올랐다 이렇게 예. 보지 사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쪽에서 좀 분란이 당연히 나기를 원할 수밖에 없는 그거의 지지율을 좀 기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당권파 쪽에서는 오히려 정청래 대표가 돼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좀 더 살아남을 수 있다. 아, 그래요? 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면은 저쪽이 더 이제 야당처럼 하는데 우리가 강대강으로 붙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장 대표 필요하지 않냐. 또 이렇게 또 활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를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거죠. 이른바 우리 사회과학적 용어로 예. 적대적 상호 의존 그렇죠. 그런 이렇게 계속 그 얘기가 관계라고 볼 나오고 수 있죠.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 예. 그게 70년대, 80년대 네. 남북 관계에서 있었던 거죠. 예. 한국에서 독재가 생기잖아요. 네. 그럼 북한에도 똑같이 독재가 생겨요. 이유가 뭐냐면 상대와 잘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내부의 민주주의 일단 잠시 중단해. 이렇게 하고 우린 김일성과 싸워야 돼. 우린 박정희와 싸워야 돼. 이러면서 상대적 적대적 상호의존이라 그래가지고 일종의 명분이 생기는 그렇죠. 것 상대를 같네요. 이용해가지고 내부의 민주주의를 짓밟는 현상이죠. 예, 알겠습니다. 뭐 요즘 국민의힘 상황이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또 복잡하기는 또 이루 말할 데 없어서 또 일들이 좀 많으시죠. 네, 오늘도 사실 더 모시고 싶었는데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인사드리고 저희는 이제 박지영 평론가하고 얘기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여론조사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사실은 여론조사는 수치로 등장하는 것이고 말로는 훨씬 더 격렬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청래 전 대표, 김민석 전 총리가 이제 김민석 후보라고 해야겠죠.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최고위원들이 공식적으로는 러닝메이트는 아닙니다만 사실상 각 후보들의 러닝메이트처럼 지금 그 출마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전 대표 쪽에서 그리고 특히나 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한민수 의원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에 김 전 총리가 2002년 대선 당시 단일화 요구하면서 민주당을 탈당한 과거 뭐 이야기를 들췄고요. 그리고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왜 국회가 지역구인 의원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늦게 국회가 왔느냐라고 공격을 하고요. 저는 이제 이 세 번째가 가장 인상적이긴 한데 최민희 의원 같은 경우에는 평택을 재보궐선거를 꺼냅니다. 그렇게 꺼내면서 왜 합당에 성공하지 못했는지 이건 조국혁신당을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조국혁신당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평택을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지선 전에 왜 합당에 성공하게 하지 못했는지 빨리 규명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그 당시 당 대표였던 정청래 대표한테 물어봐야죠. 아마 이거를 그 최민희 의원이 꺼낸 건 강두구 의원이 김민석 전 총리한테 보낸 걸로 추정되는.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그럼에도 때문입니다. 불구하고 말씀드리지만 합당에 대한 그 최종 결정권자는 당 대표잖아요. 당원들의 그렇죠. 의견을 모아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특정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낼 주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 합당론과 정계개편론 이거를 전당대회 이슈로 끄집어내기 위해서 저는 끌고 왔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조국 전 대표께서 참지 못하잖아요. 네. 여기에 또 당연히 또 참전하실 거고. 네. 역순으로 한번 따져보자면 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럼 전당대회 이슈로 부상이 될 것으로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실제로 이 합당을 전대 이슈로 올려서 합당으로 추진하자라는 움직임, 그러니까 현실론으로 만약에 되면 그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해 보이시나요? 현실적으로 이제 저게 올라오면은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봅니다. 예. 위험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조국 대표가 참지 못해요. 예. 또 뭐 사회권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하면 또 이상한 조건 걸 거예요. 예. 그래서 민주당 당원들의
뭐라고 합니까? 따가운 시선을 받을 거예요. 네. 네, 그렇게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내에 조국 말만 끊으면 이제 알러지를 하는 그 또 이 반대편에 극렬한 당원들이 있어요. 예. 이 사람들이 또 조국 대표를 공격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당내 갈등이 또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전당대회 이슈로 분열의 이슈. 부산에서 말은 합당인데 예. 합당과 통합인데 이슈는 분열의 이슈예요. 합당이라고 쓰고 분열이라고 읽어야 하는 네.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네네네. 발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 이게 누가 당대표가 되더라도 그래 합당의 기조를 가지고 당대표가 되고 네네. 그 이후에 벌어지는 상황이 이 전당대회 갈등이 그대로 온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네요. 이제 이 부분은 그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이 현실을 제대로 봐야 돼요. 오히려 조국혁신당한테 맡겨야 하는 부분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민주당은 뭐 대통령도 그렇고 하물며 정청래 대표, 김민석 후보 모두가 다 합당할 생각은 있어요. 네. 다만 이게 당내 극단적인 분란을 일으킨다거나 네. 또 뭐 당대당 통합이라든가 이렇게 한다거나 또는 또 조건을 걸어가지고 이 조건을 가지고 막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걸 싫어해요. 합당을 하려면 조건 없는 통합이에요, 사실은. 조건 없는 통합이다. 그것은 이제 조국혁신당이 일단 본인들의 의견, 그 당에서의 의견을 결정을 하고 돼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 실무단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상층까지 준비를 해서 만나는 그런 구도가 제일 뭐 그러니까 뭐 예. 또 수임 기구를 만들자, 합당 테이블을 만들자 이러는 순간 합당은 안 돼요. 오히려 안 되는 예. 그냥 예. 해산하고 들어오면 돼요.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조국혁신당은 연동형 비례제라는 제도의 산물일 뿐이지 예. 특별히 민주당과 다른 정체성이 없습니다. 조국 대표 좋아하시는 사회권 뭐 소셜라이트가 어떻고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네. 그거 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 더 잘 알아요. 민주당의 민평년 의원들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오랫동안 해왔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해온 건 맞죠. 네, 진성준 네, 네. 의원이나 민평년 을지로 쪽에서요. 위원회 때도 오랫동안 예, 했기 예. 때문에 예. 그거 뭐 특별히 차이 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실제로 대다수의 구성원들이 민주당에서 떨어져 나가신 분들이거나 예. 민주당에서 공천이 여의치 않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하면 합당이라든가 예를 들면 검찰개혁의 문제라든가 1인 1표제 여러 가지 정청래 대표 뭐 쪽이라고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이른바 정청래 쪽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애초에 제기하려고 했던 이슈들은 크게 이 전당대회를 좌지우지할 만한 쟁점들은 아닌 걸로 보이네요. 그러니까 크게 뭐 후보들이 서로 하지 말자로 갈려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일단은 이제 김민석 후보 쪽에서 초반에 예. 프레임을 잘 잡은 게 예. 정청래 대표가 각을 세우려고 하는 것을 동의해 줘 버렸어.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 이슈가 소멸된 거죠. 예. 이제 보안 수사권 문제 이야기하니까 그럼 나도 폐지할게. 그래 버린 거예요. 그다음 1인 1표제 문제는 반대하는 사람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렇네요. 네. 1인 1표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공화제적인 토론과 합의 수기가 없으면 혼자 설 수 없는 게 민주주의예요. 예.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자꾸 1인 1표제만 던지니까 문제인 건데 다 보완책을 내놨어요. 더불어민주당 그 전당대회 준비위원회가 결선 투표 대신에 선호 투표제 도입하기로 유일하게 한 것도 잘한 겁니다. 그래요? 네네. 예. 이거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할까? 벌써부터 이제 저도 이제 언론이 좀 성급하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게 어느 후보한테 유리할까를 막 계산은 하거든요. 근데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의미 있다고 예. 봅니다. 어떤 측면에서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민주주의의 예. 본질적 출발이 뭔지 아세요? 누구를 선출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싫은 거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이야. 배제할 것인가? 예. 예. 해서는 안 되는 사람.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차악의 찾는 거. 선택, 차선의 선택이잖아요. 민주주의. 예.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을 먼저 가려내야 되거든. 이게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를 한 이유예요. 민주주의의 방해가 될 것 같은 사람들을 도자기 쪼가리에 이름 써가지고 쫓아내자. 예. 이게 이제 아테네에서 도편 추방제라는 걸 하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큰 본질이 사실은 좋아하는 것 이전에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나라를 망하게 할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예. 이게 이제 민주주의 출발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1순위, 2순위야. 1순위는 좋아하는 사람이란 말이야. 2순위는 조금 덜 좋아하는 사람이야. 예. 그럼 실제로 안 찍는 사람은 누구야?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은 안 찍게 되거든. 예. 그런 의미에서 이 선호투표라는 것이 굉장히 민주주의에서 선호의 강도, 좋아하는 강도, 싫어함의 강도를 표현시키는 제도로서 아주 좋은 제도예요.
그리고 결선 투표 안 해도 되고 예. 효율성의 문제. 효율성의 문제는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예. 효율성의 문제로 먼저 접근하는 놈은 민주주의자가 아니에요. 민주주의는 정당성의 원칙이고 맞습니다. 민주주의는 원래 비효율적인 거예요. 예, 예.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 조성래 전 사무총장이 당대표 선출의 선호투표 도입은 당원당규 위반이라는 이야기를 했네요. 이것과 관련돼서 또 말들이 오갈 것 같은데 이거는 오후에 있을 한겨레 뉴스다이브에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뤄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박진영 평론가님, 박지영 선배 맞춤형 질문 저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상호라는 그러니까 이제 흔히 미키루크로 활동을 합니다. 네네. 민주당에서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물밑에서 선거를 돕고 있는데 그냥 물밑에 선거를 돕고 있다는 표현을 맞지 않고 선거 때마다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해왔던 이상호라는 분이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해서 이걸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두고 언론에서도 약간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상호라는 인물은 정청래 전 대표를 지금 돕고 있는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요. 당직을 맡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2002년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사모 시절에 아마 그때 희망돼지 저금통인가요? 우리 그 아이디어를 낸 미키루크 희망돼지 아이디어 그렇죠. 내기도 했고요.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만드는 1등 공신 중에 하나죠. 그때 청년 노사모 대표했던 게 강훈식 비서실장이지. 그때까지 인연이 거슬러 올라가요. 강훈식 비서실장이 2002년도에 건국대 총학생회장 끝나고 캠프에 와가지고 같이 일했었어요. 네. 그럼 그때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겠죠. 이상호나 강훈식이나. 그런데 저도 알고 있는 사이고 미키루크는. 그래서 강훈 실장이 지난 3일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워크숍에서 민주당이 중도층을 품기 위해서 제3의 길을 갈 필요가 있겠다. 이거는 그 대통령이 이야기한 구조적 다수와도 관련이 돼 있는 2030과도 관련이 돼 있는 언설인데 이상호 씨가 페이스북 통해서 제3의 길은 실패했고 제3의 길이라고 말하고 이현주 같은 류와 더 크게 함께하자는 의미인 것을 권리당원들은 다 한다. 통합이 아닌 기회주의적 협잡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김영환 의원이라고 정청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을 지냈죠. 이 김영환 의원도 실제로 이 비서실장이 당 워크숍에 와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처음 봤다. 아주 각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 좀 듣고 싶어서 제가. 발언하지 말지 뭐하러 갔어요 비서실장은. 안 가도 되는데. 저는 아무리 우리 이제 헌법 체계가 내각제적 요소가 있지만은 정부에 특히 이제 비서실 소속의 분들이 당에 와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아무리 높은 비서실의 고위직이라도 비서일 뿐이거든요. 비서는 입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그런 행위를 칭찬할 생각은 없다라는 이게 첫 번째로 지적하실 부분이고요. 형식적 문제. 그다음에 내용적인 문제에서는 제3의 길을 뭘 아실까요? 죄송합니다만 제3의 길이 왜 실패했어요? 집권했는데. 토니 블레어라든가 슈레더, 조스팽, 그다음에 클린턴 다 제3의 길이잖아요. 실패한 건 아니고요. 성공했는데 그 이후에 이른바 신자유주의에 포획되면서 전통적 지지층들, 노동자층들을 외면했죠. 대표적인 게 이제 클린턴이 북미 나프타 협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에 있는 공장들을 멕시코나 캐나다로 다 보내버리잖아.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 노동자층들이 이른바 러스트벨트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러스트벨트 노동자들이 트럼프 지지하잖아. 그렇죠. 지금 그렇죠. 그렇죠. 이제 전통적 지지자들을 버려버린 거지. 산업 정책하고 연결되면서 대신 이제 IT와 금융 자본들은 민주당이 잡고 이런 이제 계층의 변화는 일어납니다. 그거는 이제 후일담인 거고 집권하는 데는 제3의 길이 실패하지 않았죠.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제3의 길에 대해서도 논쟁이 분분합니다. 그 기든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블레어를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냥 중도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다. 나는 혁신적 중도라고 했다. 레디컬 센트럴리즘이라고 이야기했다. 즉 중도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다. 좌우의 다양한 의견들을 왕성한 식욕이라는 표현을 써요. 왕성한 식욕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흡수하잖아. 새로운 현상들, 환경 운동하는 사람들, 인권 운동하는 사람들, 또는 자본주의 건강 운동하는 사람들 다 흡수하자.
이런 그것이야말로 이야기했다라고 그것이야말로 일종의 구조적 다수로 만드는 그게 과정이네요. 이제 제3의 예. 길의 기본 노선이에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냥 중도가 아니에요. 자꾸 이제 잘 모르시는데 레디컬 센트럴리즘, 급진적 중도다. 예. 다이나믹스,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다르게 보자면 정치공학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어떻게 들으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한 정청래 쪽이나 아니면 정청래 전 대표의 비서실장이 비판하는 거죠. 비판하는 것 아니냐라는 시선. 비판하는 건 맞아요. 근데 예. 저는 비판해도 되는데 예. 조금 더 예. 숙성시켰으면 좋겠는. 예를 들자면 이번에 삼성 노사 갈등 문제 정부가 개입했잖아요. 예. 이거 제3의 길이에요. 제3의 길인데 중도화 해가지고 전통적 지지층이 떨어져 나갔느냐? 예. 안 떨어져 나갔잖아. 국가가 개입해서 플러스 알파를 주잖아요. 이번에 예. 협상 과정에서. 그러면서 지지층을 넓히잖아요. 적극적 개입해서. 이런 게 이제 혁신적 중도인 거예요. 예. 이 실패한 중도 노선의 대표적으로 누가 있냐면 안철수, 극정주의, 운동장 한가운데 줄 그어놓고 그 운동장 위로만 가는 거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왼쪽에서 넌 나쁜 거야. 오른쪽에서 는 오른쪽에서 나쁜 거야. 자기는 그 연약한 실선 하나 위에 있는 거야. 예. 혁신적 중도는 뭐냐? 왼쪽 윙으로 가서 치고 들어가는 거야. 노동자도 위하는 정책하고 오른쪽으로 가서 자본가도 위하는 정책하고 왼쪽 오른쪽 다 먹는 거. 예. 실패한 중도는 양비론으로 다 버리는 거. 이런 거예요. 뭐 시간만 있으면 좀 더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시간 제약 때문에 여기까지만 좀 하는 것으로 하고 표면적으로 이렇게 뭐 정청래 전 대표 쪽의 사람이 청와대의 비서실장을 공격하는 그런 현상만 보였는데 조금 더 깊은 논의가 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만 짚고 그러니까 좀 더 넘어가겠습니다. 예. 연구하시고 예. 의견 수렴하셔서 이런 논쟁들은 의미 있다고 봐요. 예, 오히려 노선을 관련된 논쟁이기 의미 때문에 있다고요. 이것을 둘러싸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생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더 넓힐 수도 있는 그렇죠. 문제이기 뭐 때문에 세제 정책 문제, 부동산 문제 가지고도 논쟁할 수 있고요.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